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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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론조사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조금 전 개각이 발표됐잖아요. 총선 출마를 할 장관들을 포함해서 지금 6명이 이제 교체될 예정인데 후보자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추경호 현재 부총리는 이제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강정혜 전 숙대 총장. 네,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관련돼서 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는 거의 배제되고요. 비정치인으로 이제 대체됐다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가 6분 중에서 3분이 여성 후보자라는 분인 그렇네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3분이 만약에 다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내각에서도 상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리천장을 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간단하게 평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얼마나 이제 평가를 받을지는 인사청문회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사를 평가할 때는 3가지입니다. 파, 전도. 파전도인데 파는 이제 파격성이고요. 그다음에 전은 전문성이고 마지막에 도는 이제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도덕성은 기본이겠죠. 여기에서 흠집이 나거나 균열이 나면 이건 임명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면을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의 운명 또 집권여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 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파. 제가 우리 토크 시간을 통해서 여론 톡톡 시간을 통해서도 파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파가 나와야 파격이 나와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중도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 세대인데 과연 방금 전에 이제 3명이 여성이다라는 말씀을 김영준 교수께서 주셨지만 이건 저는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파격적일까? 이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사람을 이념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을 그 파격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담겼더라면 어떨까? 그리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후임 방통위원장이나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론에. 왜냐하면 이게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년 총선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기준을 삼아 본다면 좀 파격적인 것이 더 좀 보완이 됐더라면 보태졌더라면 그렇군요. 두 분의 평가가 조금 엇갈린 것 같은데 일단 파격적인 인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 배 소장님은 이야기하셨고 김 교수님은 여성이 3명 안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파격성의 범위나 파격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뭘까? 저는 오영주 차관을 저는 전폭적으로 하면 파격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김진표 지금 현 국회의장을 어디다 처음에 임명을 했냐면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다 지냈죠. 처음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왜 경제통을 교육부에다가 임명을 했느냐고 했을 때 노무현 장관이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자기가 본 관료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료가 김진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힘든 쪽을 나는 김진표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좀 변화해주고 싶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 봐더라도 오영주 차관 같으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랑 무슨 상관이니까 볼 수 있겠으나 경제 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우리가 파격이라고 하면 파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주 외교부 현 2차관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모두 이제 그만두고 총선 향해 뛰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민식 보훈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피한 선택이겠죠. 개인에게나 아니면 당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일 겁니다. 분명히. 네, 네. 과연 국가 이 보훈부입니다. 이제는. 예, 그런데 국가 보훈부인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과 도덕성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덕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당장 보더라도 전문성 가령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의 전문성은 확보돼 있겠죠. 그런데 국가보훈부나 또는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걸까?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문회를 어차피 거쳐야 되고 또 도덕성, 전문성, 파격성은 또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증명이 되겠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미식 장관, 원희룡 장관이 현재 부처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총선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대한민국에는 걸출한 인재면 또 걸출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 선거를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남아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는 새롭게 발탁되고 경선을 통해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속될 부분은 더 연속되는 그런 결단과 희생도 주무부처의 장차관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뭐 영남 중진이다, 친윤 중진에게 불출마, 험지 출마를 이야기지만 그 희생이 장차관에도 요구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 출신들이 청문회도 또 잘 통과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 왜냐하면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은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디 미국의 장관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갑니까? 장관직 내려놓고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아니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이 장관이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이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수한 대통령제로서 가져가야지만이 미국 같은 데는 좋은 게요. 한 8년 대통령을 이제 하게 되면 4년 중임이잖아요. 그러면 1기 때 4년 했던 장관은 4년을 장관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근데 우리는 뭐 한 1, 2년 했다가 그렇습니다. 바꿔버리고 계속 또 교체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국정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서 미국 이야기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장관, 재무장관이 보통 4년씩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개각이 발표됐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더 되겠죠. 계속해서 여론조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나왔고 리얼미터 조사가 오늘 결과 발표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시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은 28일서부터 30일, 3일 동안 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엑스포. 그 실패로 끝난 게 29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9일 전후로 했다는 건데 30일은 단 하루 만에 엑스포 효과가 과연 작동됐을까라는 데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부산 지역에서 혹시 대통령 국정원 지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산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이게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갤럽 조사는 좀 오른 것으로 나오죠. 오른 거로 나오죠. 4.0%포인트 오르는데. 갤럽 조사 그 조사 날짜를 좀 확인해 보세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1월 5주 정도예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12월 1일까지.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제가 리얼미터 조사를 일별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때는 30%대 초반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갤럽 이번 주에 나오는 한국갤럽 조사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은 여론 총선 기간이 보통
최소 3일 내지 그렇군요. 5일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이 뭐 의미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 전에 네. 여하튼 간에 생각보다는 그 뭐 엑스포 실패가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PK 지역에서는 국정운영 지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정당 지지도도 예. 국민의힘 지도가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일단 리얼미터 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 리얼미터 예. 조사는 부산 쪽에서 보면은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 떨어졌고 예. 민주당의 지지도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예. 민심이 부산 민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 하게 됩니다. 정당 지도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요. 대통령 지지율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그러니까 엑스포가 미치는 영향은 유치를 했더라면 올라갔겠죠. 이게 우리 여론 톡톡 시간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유치했다면 올라가지만 아. 유치를 못했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럴 종에 유치를 하게 되면 추가 요간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자영업층이나 또 부산 지역이나 또는 30대의 기대감이나 왜냐하면 이제 10여 년 앞으로 이제 한 7년 뒤면은 대략 이제 30대가 40대가 되고 사회 중추 세력으로서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 그런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걸 유치를 못했다고 해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꽉 프레임이 짜져 있는 이 지지율이 움직이다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도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보여주시면은 갤럽 조사에서는 1% 포인트 이제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1%밖에 안 돼요. 1%네요. 그 이야기는 유치를 했더라면 긍정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평가 이후로 한 5% 나왔겠죠. 예. 하지만 부정 이유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부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부정 평가 이후에 넘버원이 뭡니까?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예. 더 중요한 이슈인 이 이슈들이 자영업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층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단은 조사 기간으로 봤을 때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만 이제 이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정말 뭐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결과는 정말 뭐 예. 동방불패가 아니라 동방참패가 될 정도로 예. 외교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패당한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만이 아니라 뭐 재계 인사들도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예. 대통령이 실패하고 나서 바로 대부분 담화를 발표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이 잘못한 자신의 부덕에 소치다라는 얘기한 것들이 나름대로 빠르게 예. 발빠르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모든 저는 오히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저는 했죠. 그게 되게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나름 굉장히 큰 폭으로 지지율이 알겠습니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완충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다음 주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한 번 더 시간이 볼게요. 없어서 짧게만 하도 예, 말씀해 왜냐면 주세요. 이게 중요한 데이 예, 프로 예. 우리 시간이니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을 텐데 지역별 한국 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하나 좀 네, 보여주시면 갤럽으로 좋을 것 볼까요?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조사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갤럽 조사에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더 결집했을 수도 있고 예. 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지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그렇네요. 올라간 비율도 큰데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 서울 내려갔죠. 네. 충청 내려갔죠. 예. 호남이 내려간 폭을 보세요. 11%나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호남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이슈보다도 엑스포 그러면 광주 전라가 엑스포 때문에 내려갔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게 중요한 민생, 물가, 경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 갤럽 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무당층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무당층 지지율이 그거는 그냥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든 아니면은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동시에 하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는 지금 뭐 연일 뭐 탄핵도 일어나고 있고 예산안 통과 지금 예. 못 시켜놓고 있고 그 안에서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예.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당이 이래도 되는 건가에 대한 아. 나름대로 정당 불신이 굉장히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 당연히 무당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예. 29%면은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저건 갤럽 조사고요.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건 리얼미터 조사고요.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우리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당의 대정부 기조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탄핵하고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이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발목 잡기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계파에만 책임을 묻기는 그렇군요. 어렵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봤을 때 현재의 정당 체제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가요? 거론되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양당에 대한 혐오감이 아주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지도를 좀 더 크게 보여주세요. 저를 안 네. 보여주셔도 되니까 예. 정당 지도를 저를 알만한 사람들 다 아니까 정당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두 정당이 다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내려갈 수가 있죠? 어느 한쪽은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양쪽이 다 내려갔어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김영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분석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가감하게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검사 네. 탄핵. 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더 내려갔죠? 그거는 이 탄핵에 국민 공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뭐 탄핵이나 이런 건 정치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삐그덕거리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중요한 게 탄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선거제도나 또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벌써 대의원이냐 권리당원이냐 이것보다도 민주당이 적어도 국회 다수당이면 과감한 혁신 정책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은 정말 민주당이 낼 수 있는 혁신 민주당다운 정책이다.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이 무당층이 보면 13.9밖에 안 돼. 네. 그러면 대체로 이게 더 높아지고 이게 리얼미터 조사는 13.9%고 갤럽 조사는 29%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사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근데 리얼미터도 사실은 더 높아야 될 거예요. 이건 무당층도 한 35, 36으로 두 정당보다도 더 높아야 되고 왜 더 올라가지 않냐? 선택할 만한 특별한 지금 또 신당이 없어요. 예. 근데 신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신당 질문 좀 해볼게요. 지금 무당층이 지금 증가하는 속에 지금 여야 모두 신당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여당에서는 이준석 신당 이야기 나오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야기 나오고 조국 신당도 이야기 나오고요. 오늘 어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 참여 관련 발언을 했는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무소속부터 국민의힘 입당 또는 뭐 새로운 신당에 같이 참여하는 뭐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소위 비명계 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민주당을 재건하려는 동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또 할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또 참여하면서 그 추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뭐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국민의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가장 주목받아야 될 부분은 이낙연 예. 전 대표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해서 직격탄을 쏘고 있거든요. 크게 네.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됐고 예. 이재명 사당화됐다. 두 번째는 선거법 약속을 해놓고 나서 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데 대한 국민의 예.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세 번째, 이재명 체제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세 가지를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친명과 비명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비대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예. 그거의 선도 탈당을 지금 이상민 전 의원이 했다고 좀 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현재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당이 지금 가치나 정체성이 과거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이 여론 우리 톡톡에 분석을 했습니다. 네. 톡톡의 이 자료화면으로 나올 만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민주당 아니야. 그다음에 당장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지 않은 것이 전략적인 그런 고려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국민의힘도 지금 보니까 어찌 될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신당 가기에는 또 내키지가 않아.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라도 지금
이상민 의원이 선택할 만한 이상적 정당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냥 정치적 상황을 봐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선택하든 어떤 신당을 선택하든 무소속을 가든 결과적으로 내 이해관계, 네. 나의 정치적 미래, 당선되면 육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의장이 됐던 역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상적인 건 아니고 예. 상황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이상민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체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 주류 인사에 대해서 불출마 또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했었는데 그 안건을 오늘 지도부에 보고한다 안 한다를 놓고 또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도부가 의결을 했어도 나중에 정치적 결단이나 헌신을 하는 선배 의원들이 안 나오면 그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즉석 요리처럼 3분 카레처럼 바로 뚝딱 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누군가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사골 곰탕처럼 좀 푹 우려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3분 만에 요리 안 나왔다고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뭐 현 지도부이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 끝까지 간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시간이 일정 시간 걸리고 난 후에 진통을 겪은 후에 지도부도 그렇고 진윤 중진도 결단될 수밖에 없다. 왜?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혁신위원회는 조기 이게 해체설 나오잖아요. 사실상 조기 해체될 해체 것 같아요? 수순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달이 바뀌고 최후 통첩일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까지 김기현 대표로부터 답이 안 나온 이상에는 예. 사실상 혁신위의 기능과 역할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공감해요. 예. 본인은 당을 그래요? 대변해야 예. 되고 정부를 대변해야 되고 근데 3분 카레 사골 곰탕이 준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이미 늦었다. 이미 나왔어야 될 적석 요리가 안 나왔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여론은 뭐냐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과 쇄신과 불출마와 험지 출마와 교체와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미 응답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온 거죠. 근데 인요한 혁신에 대한 처음에 기대가 예. 많았었잖아요. 네, 세 네. 가지를 실패했어요. 하나는 전략 실패. 전략 실패. 네, 왜냐하면 혁신위는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근데 예. 모든 것을 비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식으로 행보를 하니까 오는 이제 파열음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한 실패입니다. 공천에 대한 문제는요.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딱 전권을 들고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점이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 마지막 셋째는 명분에 대한 실패다. 결정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해달라고 하는 그 지난주에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실은 명분이 실패된 혁신의 핵심이 결국은 본인에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세 가지 때문에 비록 지금 지도부가 계속해서 거부한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공격을 그렇게 받고 있지를 않아요.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 윈윈으로 가야 될 부분이 루즈 앤 루즈로 서로 상처만 주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랑 거의 비슷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시는군요. 정당에서의 예. 혁신의 운명이라는 것들이 그만큼 많은 부분 속에서 권한은 준다고 하지만 그 그렇군요. 권한을 행사할 때 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여론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당이 바뀌어야 된다. 왜?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 짧게 마무리를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원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한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입장문 나왔잖아요. 험지 출마를 하면 자기 공천관리위원장 안 줘도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들이 원할 때 또는 그 이전 시점에 바뀌면 혁신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점까지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 이른바 봉변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한다. 정말 그렇군요. 안타까운 거는 혁신에 예. 투사가 돼야 되는데 낭만 닥터 인요한으로 갈까봐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스럽다는 네, 말씀 총선이 드립니다.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또 여론
조사 동향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용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